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주말 낮부터는 전국이 맑고 온화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겨울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이 보류된 데 대해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본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며 이들이 항소할 수 있어 최종 결정 전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포에 일일이 장비를 갖다 대지 않아도 산란형 엑스레이로 넓은 컨테이너 속 소형 마약까지 잡아낼 수 있는 국산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기파를 이용한 검색 장비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AI 기술 등이 국산화를 완료하고 현장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될 사회를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사회 모습에 맞춰 채용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력 태풍 콩레이는 피했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며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강력 태풍 콩레이는 우리나라에 별 영향이 없었지만 남은 비구름은 비껴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태풍에서 변한 온대 저기압이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으로 강수대가 지나며 제주 산간,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이틀에 걸쳐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의 수렴대가 남북으로 약간 진동을 하면서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로 인해 떨어진 낙엽 등으로 인해서 배수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비가 그치는 주말 낮부터 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월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고 화요일과 수요일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기상청은 큰 기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진화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로 산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시와 구청, 군부대 등 450여 명이 함께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더불어 시는 산불 조심 기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야간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확인되면 2시간 안에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는 친환경 산불 지연제를 미리 살포하고 주요 산림에는 전문 감시 인력과 함께 무인 감시 카메라와 블랙박스를 운영합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남동부 연안도 영향권인데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엔 43년 만에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북부 예류곳 해안 절벽에 붉은색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있습니다. 며칠 전 크레인 3대를 싣고 출항했던 중국 화물선이 태풍에 휩쓸려 침몰하고 만 겁니다. 타이완 해경은 함정 3척을 투입해 선원 17명을 구조했습니다.
船上装载大量燃油，随时可能外泄，污染海洋。派遣拥有12000匹马力的拖船前往野柳进行脱救。 최대 시속 227km의 강풍이 몰고 온 파도가 방파제를 때린 뒤 등대를 집어삼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상륙하면서 타이완 전역엔 휴업령이 내려졌고 백길과 하늘길도 끊겼습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지나 중국 본토 푸젠성 연안을 훑으며 북상합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엔 1981년 이후 11월 최대 강우가 예보됐습니다. 上海将会有大暴雨，过程雨量120到180毫米，最大小时雨强40到70毫米。 중국 남부 하이난성엔 앞선 20호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사흘간 100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홍수로 4만 7천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바다가 된 시내에선 크레인을 동원해 승용차를 옥상에 주차해두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틀 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대홍수가 스페인 남동부를 휩쓸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158명으로 급증했는데 아직 실종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스페인 남동부 발렌시아 지역은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단시간 기습폭우에 다리와 철로가 끊기고 부서졌고 논과 밭은 흑빛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사람이든 차량이든 도로와 골목에 있는 모든 게 사나운 물살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Fueron ríos que se llevaban los coches, los empotraban uno encima de otro, rompían casas, han roto. Esto no era imaginable absolutamente.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희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일 95명에서 목요일 오후엔 15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종자 수가 수십 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Solidarizarnos de nuevo con las víctimas, con sus familiares y trasladar también el compromiso del Gobierno de España y de todas las unidades que pertenecen al sistema de protección civil nacional. 이런 재난은 앞으로 규모와 횟수를 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nd we know that events like this are going to get more extreme and more frequent as the world continues to warm. 실제로 당장 이번 주에 또 다른 수마가 유럽 남부를 덮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최근 체코 원전 계약 논란과 관련해 실제 본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어제 YTN에 출연해 체코 원전 계약 보류 보도는 탈락한 경쟁사에서 제소한 것이고 절차적으로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체코 순방 당시 수행하면서 체코 정부뿐 아니라 체코 시민들이 한국과 원전 동맹을 넘어서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첨단 기술 동맹을 맺으려 강한 의지를 느끼고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절차에 이의 제기했으며 이를 검토한 체코 반독점 당국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관한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반독점 사무소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사용한 원자로 설계 기술의 특허권은 자사에 있으며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EDF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사업비가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방향성을 논의하는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가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인간이 지시한 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임무를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국가 미래전략기술 방향을 살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깊은 통찰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계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측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 10가지가 제시됐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과 협업이 커지고 있으며 기술과 인간, 환경 사이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그 분야에 맞게 채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갈 미래 유망기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전략적 대응책이 되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만들어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나 방사성 위험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첨단 기술 장비가 통과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왔던 수화물 검색 장비도 국산화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적은 양의 마약을 얇게 펼쳐 소포상자 안쪽에 넣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검색대를 통과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입니다. 투과형 엑스레이 장비로는 이렇게 들여오는 소형 마약을 걸러내지 못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산란형 장비는 세 방향으로 엑스레이를 쏘아 잡아냅니다. 중국산 화물이 많이 들어오는 부산국제우체국부터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청사 같은 보안 건물을 출입할 때 통과하는 가방 검색대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보안 검색 장비는 3,000여 대. 지금까지는 외국 기술에 기대왔지만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AI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00% 핵심 부품을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품을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원하는 형태로의 납품도 가능하고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 검사도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일일이 장비를 갖다 대 방사성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했지만 새로 개발된 제품은 컨테이너에 있는 수많은 상자 중에 정확히 어디에 유해 물질이 있는지 2초 만에 찾아냅니다. 사람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멀리서 넓은 지역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방사능 노출 위험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CCTV에서 용의자를 특정해 들고 있던 물건과 접촉하는 사람까지 특정하는 기술.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손으로 몸을 더듬지 않고도 감춰둔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검색 장비까지. 세관 공무원이 함께 연구에 참여해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200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법 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정보 요청서 회신 내용과 제3자가 제출한 정보를 예비 분석한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무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과징금을 피하려는 시정 방안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무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저가 상품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식 프로축구 NFL 결승전 슈퍼볼 당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소녀상의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는 건 물론 우리나라를 비하하며 선 넘은 난동을 부려온 미국인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미국인을 응징하겠다고 폭행한 국내 유튜버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물을 쏟아냅니다. 모두 미국인 유튜버인 소말리가 저지른 도를 넘은 난동들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말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도 입수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소말리 행동은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는데 구독자 증가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 늘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잃게 된 비용, 소위 말하면 처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범행이 억제되지 않고 소말리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유튜버들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대 남성 유튜버가 소말리의 행적을 쫓다가 길에서 만나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유튜버들 사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자정 노력은 물론 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공적 제재들이 마련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이버레카의 진화된 형태로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법적 처벌의 경계를 오가며 온갖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결국 구독자 수를 늘려 돈을 챙기기 위해서일 거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시가 감염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또는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65세 이상이고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입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내년 4월까지 위탁 의료기관의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챙겨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달 11일에서 22일 기준 65세 이상 서울 시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25.2%, 독감 예방접종률은 46.9%를 기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9월부터 1년 동안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는 모두 1,25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헬멧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 75%였고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도 18.3%에 달했습니다. 환자 연령별로 보면 15세에서 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세에서 34세가 25.6%, 35세에서 44세가 14.5%, 45세에서 54세가 7.6%로 뒤를 이었습니다. 버섯은 요리의 주연과 조연을 넘나드는 만능 식재료인데요. 버섯으로 친환경 대체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돼 그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버섯은 사람이 먹는 부분인 자실체와 식물의 뿌리처럼 양분을 흡수하는 균사체로 나뉩니다. 소비자들이 자실체에 관심을 두는 사이 어떤 연구자들은 먹지 못하는 균사체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버섯은 볶음이나 탕, 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택배 박스 안 내 물건을 지켜줄 포장재로 또 동물을 대신할 비건 가죽, 말하자면 버섯 가죽으로 재활용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21세기 초반부터 균사체로 친환경 산업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기술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농촌진흥청이 3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해 특허 7건을 확보했고 이후에는 소비자들도 차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소재, 완전히 시장에 전혀 없던 소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움을 많이 느끼시고 그런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가치 있게 느끼시는 것 같고 이런 재발견은 버섯 농가에도 희소식입니다. 버섯은 시설 재배가 안정적이라 연중 생산되고 작황도 일정하지만 노동 집약적이라서 소득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재 개발로 눈을 돌리면 수요에 맞춘 소규모 생산이 가능해 시장만 확보되면 농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일반 버섯 농가들도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다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만 기술이 이제 공유가 된다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소재로 만든다고 물을 많이 쓰지도 인체 유해 화학 물질을 쓰지도 않습니다. 분해되는 시간도 짧아 친환경적이고 동물에 대한 도덕적 접근을 뜻하는 동물 윤리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연구가 늦은 만큼 아직은 가격이 비싼 게 단점입니다. 수확 후 배지, 버려지는 배지를 재활용함으로써 그런 원료 절감부터 시작해서 그런 가격을, 소재의 최종 프로덕트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아닌 곰팡이, 버섯이 식탁을 벗어나 우리 삶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1월 1일 오늘은 한우의 날입니다. 한우 맛이 으뜸이라는 뜻에서 숫자 1이 3번 겹치는 이날로 한우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한우의 날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행사장은 한우를 사려는 소비자로 붐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값싼 한우를 사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판매가 시작되자 좋은 제품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등심 싸게 준다 그래갖고 샀어요. 아니 등심하고 체크살하고요. 그냥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가지고 샀는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고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국 한우 관련 협회가 유통업계와 함께 최대 반값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특수 부위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완전히 동이 났고요. 지금은 다른 부위로 채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빈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3사 모두 절반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고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세일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고기가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꼭 이럴 때 꼭 사고 싶어갖고 왔어요. 온라인 업체도 경주와 횡성 한우 등을 판매하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온오프라인 모두 합쳐 약 2천여 곳. 업체 매장별로 할인 시기와 제품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번 달 초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요즘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보다는 챗 GPT에 물어본다고 하죠.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연구 현장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AI는 우리의 삶을 보완해주는 수단인 만큼 AI와의 조화로운 공존과 함께 인간의 가치와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